주거로 말하자면요. 첫 번째,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집 옆에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그럼 내가 힘들게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욕 얻어먹으면서 오늘 하루 일을 하고 왔어요. 피곤해서 집에 가서 빨리 쉬려고 하는데 옆에 이제는 집에 근처에 가자마자 익숙한 이제 냄새가 스멜 올라오는 거예요. 쓰레기 냄새가 올라와. 기분이 어떨까요? 냄새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어때요?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별로 좋지 않죠. 기분이 나빠지죠.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어떨까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물론 그것도 불이익인데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딱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청각적으로나 그런 게 있으면 보고 듣고 잘하는 게 어때요? 사람은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느껴야 돼요. 자극이. 그래야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삶에 있어서 그 방향성도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혐오시설이 없는 거. 꼭 부자 동네 아니라도 되니까. 그리고 집 자체가 황량한 벌판에 막 이제 딱 혼자 알박기 된 것처럼 그런 집도 좋지만 왜냐면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의 그 이목을 받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커튼 해놓는다고 하면 못 본다고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 뭐 벌판이 있는데 여기 집이 덩그러니 있단 말이에요. 다 황량하게 뚫려 있어요. 그럼 지나가면서 다 사람들 이목이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 자체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커튼을 치고 몰한다 한들 누구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도 좀 피해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요새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일수록 고층 건물은 좀 피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점점 갈수록 고층 건물이 높아지죠.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가 고층 건물을 딱 이렇게 위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막 높은 거. 위압감이 들지 않나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막막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떠냐면 정서가 안정된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이 정서가 불안하고 갈피 못 잡는 사람이 고층에 살죠. 그것도 높은 데 살죠. 그냥 올려다보는 것 자체가 높은 데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잖아요. 땅에 발 디디지 않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때요? 물론 지진이 나서 무너지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편하지가? 일반적으로 정서가 안정된 사람도 그런데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갑자기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마음이 안 좋을 때 뛰어내리고 싶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충동이 고층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고층일수록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나쁜 증상을 많이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저층에 살라고 난 좁은 집에 못 살겠다. 난 돈이 이게 넘쳐날 듯이 많아서 그러면 넓고 저층인 그냥 주택을 사시는 게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선이라는 게 업무적 효율성을 많이 얘기할 때만 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살 때도요. 집이 보면 꼭 미로 같은 집들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데 아파트의 좋은 점이 전 동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선이 편하잖아요. 특히 살림하신 분들이 쓰기도 좋고. 동선이 단순하고 어딜 가든 되게 막힘없이 편안하게 잘 쭉 이어져 있는 집이 전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우리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한 것처럼 집이 막 여기저기 다락방도 있고 재밌겠죠 그런. 근데 그런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풍수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죠. 일조량, 얼마만큼 이제는 통풍이 잘 되는지. 이건 상식적이긴 한데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더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층이면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고층 위에 또 고층이 있죠. 이래버리면 어때요? 난 40층 사는데 옆에 또 60층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이게 햇빛이 보통 차단되고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높은 데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도 한데. 그리고 장식물 같은 거 많이 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잘 주워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장식물 어디 가서 인형 같은 것도 많고 그런 거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오컬트적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지고 굳이 관리를 하려면 아예 무슨 피규어처럼 딱 이제는 장을 만들어가지고 딱 관리를 하던가 여기저기 막 산재 있고 여기에 뭐 라이언 인형 있고 저기에 무슨 토끼 인형 있고 그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집이란 건 참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쉬는 곳이고 늘 그 분위기 자체가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명. 그러니까 뭐 전기세가 아깝다 아니면 전기세가 아깝지 않은데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조명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요. 늘 밝고 이게 편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좀 피하라고 하고 싶어요.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작업을 많이 해요. 보통 프리랜서들이 그렇죠. 근데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 작업장을 하나 월세를 구하든 해서 집 가까운 데 작업장을 따로 둘지언정 집에서 일을 하지 않는 거, 집과 일을 분리시켜주는 걸 좀 필요로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집은요 가장 큰 목적이요. 우리가 집이라는 게 왜 필요하죠? 가장 근본적으로 잠을 자야 되고 뭐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쉬어야 되는 겁니다. 뭐 집이라는 게 휴식만이 목적이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에 어떤 작업 공간을 둔다. 그럼 그건 반드시 휴식에 방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재택근무라는 것도 별로 좋게 안 봐요. 집 근처에 카페에서 하시든
공유 오피스에다 하시든 집에서 일거리를 들고 가서 집에서 일을 한다. 그럼 내가 재택근무를 하죠.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하소연이 내가 지금 이게 출근 안 했어도 쉬는 건지 일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일거리를 끌어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집에 작업실을 만들지 마시고 굳이 작업을 하실 거면 집 근처에 작업장을 뭐 만들든지 얻으시든지 그런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우는 이 옛날에 연구되는 이 명리 고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는 군왕과도 같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비유법이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 신하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나는 싫어. 근데 왕이 시키는 거야. 거부할 수 있어요? 운이 마치 우리 인생에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치 않아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든 원치 않든. 그럼 병오년이라는 운이 2026년 입춘을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그때 되면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잃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화운이 이렇게 오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시비도 많고요. 개개인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많이 시끄러운 이슈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좋은 것도 있어요. 이게 다들 뭔가 위기의식이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보자. 모구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 있었던 뭐 2022년부터 뭐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 2022, 23, 24년 모군이었거든요. 모군 방심하는 운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좋게 말해서 여유지 나쁘게 말하면 나태한 거잖아요. 화는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다들 부지런히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분명히 발전이 될 거예요. 더 나아지겠죠? 그런 와중에 시비와 다툼과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특히 이해타산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난 좀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요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화운이 들어오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날 찾아요. 남의 일에 휩쓸리기도 쉬운 거예요. 특히 사주에 화가 원래 강한 사람이 또 화운이 오면. 화운이 불리하게 작용되신 분들은요. 남의 일을 내가 대신 독박을 쓰기 쉬운 거예요. 휩쓸려가지고. 억울한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거긴 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사주를 떠나서 이거는 사람 말 조심. 왜냐면 누구나 불리한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굳이 그거를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불리한 거를. 근데 화가 강할수록 어때요?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억지로 숨기려고 해도 남들이 알아보는 것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나한테 불리하게 올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망신은 물론이고 이게 법적인 불이익까지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책 잡힐 일, 특히나 이게 문제가 어디 가서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직장 다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일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때면서 나대려고 하지 말는 거. 이미 그러지 않더라도 어때요? 이미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그 집단 내에서 날 주시하고 있고 날 평가하고 있으니까 괜히 어떻게 나라는 사람 한번 알려보겠다고 주접을 떨었다가는 주제넘게 나한테 돌아올 불이익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주의를 하면은 큰 문제 없이 병원을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운이라는 게 주기성이 있다 보니까 시간의 단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의 그런 시간 말고 각자 인간 개인의 타이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타이머가 다르게 도는데 대운이라고 하는 건 신년 주기로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그런 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운이라고 해서 큰 대자 쓰니까 되게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좋던 나쁘던 그게 내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작용한 게 대운이에요. 왜냐하면 10년 단위로 딱 주기가 오니까 다른 건 뭐 1년 단위, 월 단위, 하루 일진이라고 하죠. 하루 단위. 그런데 대운이 이게 10년 기간 동안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운이 유리하게 오면 인생 자체에 큰 이점이 오는 거고 대운이 불리하게 온다. 내 인생의 큰 고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주 검색을 하다 보면은 영상이나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유명인들이 많잖아요. 유명인들이 좀 와닿고 그러니까. 근데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요. 그 운세 자체가 변한다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가지고 유불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의 변수가 재평가받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굉장히 연기력 좋은 배우가 있어요. 무명 배우인데 근데 이 사람이 무명 배우였다가 석 달 만에 갑자기 천만 배우가 됐어요. 시나리오를 잘 잡아서.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무명 배우가 석 달 만에 연기력이 수직 상승한 걸까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됐죠? 재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그만한 실력과 내공이 있었는데 그걸 대중들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건데 특정 운이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 그렇게 대박을 친 거죠. 극단적인 예시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인물 고우죠. 고우가 얼마나 위대한 화가인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거예요. 미술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 사람 작품성이라든지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니까. 근데 고우의 생애를 보자고요. 30대 초반에 권총자살로 죽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 짧은 삶에 화가로서 자기가 그림 한 점을 못 팔았던 사람이에요. 생계는 동생이 다 책임을 져주고, 그러니까 생전에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고우는 되게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죽어서 인정을 받았죠. 사람이 운이라는 건, 운이 유리하게 왔다는 건 나한테 기인이 와서 날 도와준다도 되는데, 내가 사회의 재평가가 돼가지고 내가 사회적 지위와 돈을 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